설명의 연성! 지난 영상에서 우리 스카 이슈발 내전 얘기를 했죠. 이슈발 내전은 사실은 그냥 흘러 보시는 분들은 약간 스킵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이슈발 내전이 어떤 곳이었나 보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현자 아이돌의 정체, 팀 마르코 박사를 만나가지고 들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등가 교환의 법칙을 무시하게 해주는 증폭기죠. 치트키, 쇼미더머니 같은 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만드는 데는 인간, 그것도 살아있는 상태의 인간이 다수가 필요하다. 거기서 이제 빠개 친 거죠, 우리 엘릭 형제가. 이번 영상부터는 제대로 된 스포일러가 아주 제대로 나옵니다. 근데 제 댓글 중에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사실 다루고 하나 시작할게요. 리바운드가 뭐냐? 이게 작품 초반에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사이비 교주와의 전투에서 사이비 교주가 리바운드 당해가지고 막 징징거리는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엘릭 형제가 엄마 인체 연성하려고 그럴 때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리바운드가 좀 시게 와가지고 막 날아가잖아요, 몸이랑. 그때 사람들이 리바운드라는 게 있구나라는 건 처음부터 아는데 정확히 뭐냐? 이 리바운드가 이 세계관에서 아주 기본적인 설정이라는 것은 첫 에피소드에서 다뤘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댓글 중에 한 분이 되게 재미있게 설명하셨어요. 술사가 연성하려는 질량 또는 그 값보다 재료가 부족할 때 술사의 일부를 재료로 가져가는 일종의 가압류다. 그러니까 이게 연금술을 일종의 거래 행위라고 이해해보면 꽤 많은 게 이해가 돼요. 구축식 위에다가 대가를 올려놓고 결과값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거래 행위 같이 거래인데 문제는 흥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놓고선 상거래는 어때요? 딱 놓고선 돈을 주고 어떻게 이거 값을 합니까? 부족한데요? 그러면 좀 더 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연금술이라는 상거래에는 흥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바꿀까? 말까? 이게 아니야. 거래하는 순간 아유 손님 이거 재료가 부족한데요 그러면서 이게 아니라 주관자라는 존재가 낙장불입이야. 부족해? 팔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썰고 저기도 썰고 하면서 추가로 올리는 거야. 사실 이 작품 안에 나오는 대부분의 국가연금술사 정도 되면 이 분야의 고인물, 완전 고여버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현상이라는 거는 너무 애송이 나부랭이들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작품에서 자주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연금술사들이 다 하나같이 국가대표급인데 리바운드는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런 설정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에피소드 1에서의 쪼렙 적한테서 한 본 거고 그 뒤로는 못 보는 거예요. 잘 작품에서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인체 연성을 하면 거의 무조건 리바운드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설정상의 깊이가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엘릭 형제가 엄마 재료 장 보러 갔다 오잖아요. 그때 막 몸을 이루고 있는 철, 아연 뭐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혼의 정보 탁 넣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게 말 그대로 물리적인 재료를 마련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은 그 물리적인 재료들의 총합에 불과한가 과연? 당연히 아니다잖아요. 당연히 인간은 그 재료들의 총합 이상의 무언가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치는 얼만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거래는 빠그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연성을 할 때는 거의 다 리바운드가 나온다. 그리고 대가로 술사의 무언가를 가져간다. 참고로 여기서 저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보통 그때 이 거래를 주관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판단하는 주체. 너 이거 등가 아닌데? 너 대가가 부족한데? 고객님 이거 가격이 더 나가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 주체. 그게 바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진리의 문 앞에 서 있던 애 있죠. 그 점점 우리 실루엣만 있던 애. 씩 웃고 있는 애. 되게 기분 나쁘게 생긴 애. 그게 이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신 혹은 진리라는 존재인데 걔가 이제 주관자란 말이죠. 이제부터는 그냥 진리라고 통칭할게요. 진리라고 말하면 이제 걔인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이 그 진리가 이 거래 내가 보기엔 등가 아니야, 불공정 거래야, 내가 너한테서 일부 가져갈게, 그래서 리바운드로 뭘 할 때 주로 뭘 가져가냐, 거기 그런 게 나와요. 절망. 인간이 오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망을 안겨주는 존재라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인간은 오만해지기 너무 쉬워. 특히 이 연금술사라는 새끼들은 말이야 빵빵빵 뽑으니까 오만해지기 쉬워. 인간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절망, 여기 중요한 건 적절한 절망이에요. 적절한 절망을 주는 존재라고 그 진리의 역할이 좀 나오거든요. 거기서 착안해서 많은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금지대 연성을 하려고 할 때 이 술사가 갖고 싶었던 거에 해당하는 걸 가져간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알폰스는 부모의 온기를 품으로 느끼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몸을 다 가져간 거야. 뭐 이런 거. 이즈미 커티스는 애를 갖고 싶었잖아요. 자궁을 비롯한 장기를 가져가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설정 여러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에드가 왜 팔을 잃었냐. 팔을 잃은 이유는 알폰스를 다시 잡고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의미가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것도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는 게 이제 설명회를 들으면서 작품을 즐기는 소소한 재미겠죠.
강연금 설명회 영상 3번째긴 한데 이번 영상의 구조는요, 제가 베가본드 때는 거의 뭐 전기수 같이 이야기를 전부 다 제가 말아드렸잖아요. 마타하치 역할로.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식으로 하기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27권, 이게 이제 9권에서 박스 3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리지널판은. 이 내용을 그런 식으로 제가 풀어주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분도 재미가 없을 거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여러 세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는 스토리인데, 결국은 이게 이야기의 끝으로 가면은 최종적으로 두 세력이 충돌하는 얘기거든요. 그 두 세력을 각자 정리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꼭 언급해야 되는 인물들은 설명을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독자분들이 이거 그래서 뭔데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설정들은 제가 다뤄보긴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진리의 문이라는 게 뭔데, 마지막에 그 정답이다 연금술사 그럼 어떻게 된 건데, 그런 분들 많아요. 이런 것도 제가 풀어드리긴 할 건데, 그리고 이제 최종장 마지막 전투 여기까지가 진짜 처절한데, 그 얘기를 좀 하고 나면 이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주제나 여러 가지 숨겨진 의미 같은 게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원작의 이 스토리 자체가 비밀을 밝혀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뭔데, 그래서 누가 뭘 하려는 건데 라는 식으로 비밀을 밝혀내는 게 이 플롯이 되게 중요한 방식이다 보니까 이 영상 3편부터는 거의 스포일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주의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두 축 중에서 빌런 쪽, 모든 흑막의 원점부터 얘기를 하려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400년 전의 크세르크세스를 일단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것만 설명을 하고 본편으로 갑시다. 메스 휴즈. 휴즈 중력, 딱 이러면 다들 한숨부터 이렇게 탄식부터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요청 그리고 저희 PD님의 바람을 받아서 메스 휴즈 설명회를 좀 하겠습니다. 로이 머스탱이라는 인물이 굉장한 인기 캐릭터잖아요. 특히 이 머스탱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팀 머스탱이라고 할 수 있는 딱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 매력이 좀 있어요. 팀원들 매력이. 뭐 하보크, 브레다, 펄만, 휴리, 로이 머스탱의 수족이라 할 수 있는 하사관 장교들이 있어요. 다 되게 개성이 좋고 인기가 많아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데, 제가 그분들은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할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리자 호크아이, 뭐 그 정도나 설명을 하면 할까? 근데 팬들 중에는 이 팀원들만 가지고 팀 로이 머스탱 2차 창작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머스탱의 주변 인물들, 같이 움직이는 동료, 친구, 수족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바로 불꽃의 연금술사인 주제의 성격은 얼음같이 차가운 로이 머스탱의 단 하나뿐인 절친 메스 휴즈입니다. 로이 머스탱이 장교잖아요. 혹시 장교랑 하사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군필자나 뭐 당연히 군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은근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몰라요. 브레다, 펄만, 뭐 휴리 뭐 부사관이라는데, 장교는 장교고 부사관은 뭔데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김에 알아보는 아메스트리스의 군 조직 체계. 알아야지. 일단 로이 머스탱은 장교입니다. 장교는 무조건 어떤 게 있냐면 사관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장교는 그 장교를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을 거쳐온 사람을 얘기해요. 이 메스 휴즈는 로이 머스탱의 이 사관학교 동기예요. 이 군대 조직 체계를 강철의 연금술사가 처음 배우신 여성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메스트리스가 군사국가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군사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 의외로 공화정입니다. 의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독재국가에도 다 의회가 있어요. 기능을 못하는 거지. 아메스트리스 지도를 보시면 바다를 접하지 않고 있죠. 당연히 해군이 있을까요? 없죠. 시대 설정상 지금 비행기가 없습니다. 만화 중에 비행기 보신 적 없죠? 비행기가 연구 단계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공군 없습니다. 당연히 아메스트리스의 군은 전부 다 육군입니다. 그 육군들 조직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일 꼭대기에 대총통 한 명, 요게 이제 킹 브래드레이, 일종의 초인입니다. 초인. 개인 무력도 초인이고요. 전쟁 지휘관으로서의 실적도 초인이에요. 자, 봅시다. 제일 위에 대총통이 있어요. 그 바로 아래 우리가 흔히 장성급이라고 말하는 별, 스타, 그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장,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스타가 준장, 포스타가 대장, 제일 높은 사람이죠. 스타 달았다 그러면 끝난 거지. 장들끼리는 서로 안 건드려요. 장들끼리는 그냥 일종의 독립체계 같은 거야. 그 다음 아래가 뭐냐면은 그 장마다 자기 아래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영관급이라 그래. 영이 뭐냐면은 대령, 중령, 소령 할 때 령. 그래서 영관급이에요. 요게 대중, 소령. 그 바로 아래가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위관급. 위관급이 이제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우리는 보통 소위부터 장교가 시작해요. 한국은. 소위 임관이라고 해서 소위 임관. 보통 우리가 군 생활을 할 때 보통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중대장, 대위님, 그리고 우리 분대장이 이제 소위님. 그 아래가 이제 부사관이라 그래요. 부사관이 바로 하사, 중사, 상사.
그 아래가 병이에요, 병. 일반 군대에 그냥 끌려가는 사람은 병사고 그 병사 위에 부사관이 있고 부사관 위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위관급 장교가 시작되는 거죠. 흔히 말뚝을 박는다는 표현 하잖아요. 군대 갔다가 이렇게 말뚝 박았대. 그 말은 뭐예요? 그게 그냥 직업군인으로 남기로 했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러면? 직업군인은 병장 제대하고 하사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하사관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옛날 표현입니다. 하사관이 부사관으로 바뀐 거예요. 부사관은 뭐냐면은 따로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건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회사로 치면은 노사 관계 중에서 회사 쪽 임원이 아니고 사원 쪽에 가까워요. 다시 말하면 팀장이야, 팀장. 보통 우리가 임원급 그러면 부장부터잖아요. 그 아래 팀장 정도예요. 사원의 입장이지만 애들을 데리고 뭘 해야 되는 거야. 아무래도 이제 이 병사들이나 일반 군인들하고 늘 접해 있다 보니까 주로 갈구는 존재가 이 부사관이에요. 대신에 굉장히 애증의 관계죠. 제일 아껴주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 부사관들의 실무 능력에 따라 모든 게 바뀝니다. 거의 현장의 디테일, 일반 병사들의 상태, 사기 이런 걸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이 부사관들의 능력이 좋아야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장교는 뭘까? 장교가 회사로 치면 이제 임원급이잖아요. 사측. 애초에 장교는 시작부터 사관학교라는 교육기관을 거쳐가지고 오랫동안 지휘자로서의 어떤 스킬셋을 교육시킨 사람들이 장교예요. 로이 머스탱하고 매스 휴즈 이 두 사람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거죠. 근데 이 사관학교 동기라는 게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직업군인들 친구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힘든 시기도 같이 보냈고 서로의 비밀 몇 개 정도는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매스 휴즈는 로이 머스탱하고 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매스 휴즈가 어떤 캐릭터냐? 이런 종류의 만화에서 반드시 한 명 존재하는 능글맞은 캐릭터. 굉장히 능글맞고 여유로운데 어른이에요. 농담을 잘합니다. 특별한 직군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여유를 잘하고 능글맞으면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떤 걸 느끼는지 아세요? 저 사람 강자다. 여유가 없는 모습을 약자로 표현할 때 많이 쓰고요. 능글맞은 사람은 보통 한다까리 하는 사람으로 표현할 때 많이 써요. 왜? 여유라는 게 어디서 나오겠어? 실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관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내적으로는 내용이 너무 비장해지거나 좀 작품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지고 있어. 그럴 때마다 매스 휴즈가 나와야 돼요. 농담을 해가지고 독자들 분위기도 좀 이완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실력자, 능글 캐릭터, 관록 있는 어른인데 이 만화 재밌는 게 주인공이 애들이잖아요. 엘릭 형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엘릭 형제를 좀 오그라들지 않는 방식으로 챙겨주는 어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매스 휴즈는 인기가 많은 캐릭터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슈발 내전에서 제가 로이 머스탱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로이 머스탱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이슈발 내전이에요. 왜냐면은 로이 머스탱의 별명은 이슈발의 영웅이잖아요. 이 호칭을 어떻게 땄겠어요? 학살로 땄다고, 학살. 로이 머스탱이 본성이 선한 사람인데 학살을 하면서 호칭을 따고 승진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은 산산조각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발 레전 에피소드를 보면은 로이 머스탱이 계속 눈이 죽은 눈이에요. 그 정신이 막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빵 뒤통수 치면서 야 담배 피러 가자. 또 누구 학살해가지고 로이 머스탱 또 이렇게 얼굴 완전히 분위기 막 박살나 있으면은 또 매스 휴즈 와가지고 야 여자나 보러 가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로이를 지탱해줬던 동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로이 머스탱에게는 소중한 존재겠어요. 여기에 제일 큰 특징이 딸 바보의 애처갑니다. 가장으로서 정말 자기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로이 머스탱이 전화를 받는 일 10번 중에 한 3번은 매스 휴즈예요. 전화 받으면 자기 딸 알리시아 자랑하는 거야. 듣고 있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로이 머스탱은 딸 자랑은 딴 데 가서 하라고 이러고 끊어. 이게 일상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아직 어린애였던 엘릭 형제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어른이 돼주는데 이 매스 휴즈가 처음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막 딸 자랑할 때마다 할 때부터 직감을 했어. 플래그 제발 그만 세워라 진짜. 아 제발 좀 가족 사진 집어넣으라고. 주요 등장인물들은 전부 국가연금술사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기본적으로 탈인간급입니다. 겁나 세죠. 그 와중에 매스 휴즈는 혼자서 일반인이고요. 연금술사가 아니고요. 사무직이에요. 그래도 일단 내전을 통과해온 관록이 있기 때문에 전투력이 있긴 한데 이 매스 휴즈의 최대의 무기는 직감하고 두뇌입니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바빠가지고 엄청 일이 많은데 근무 중에 다른 부하가 리올 폭동 때문에 너무 바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리올 어딘지 기억하세요? 리올? 첫 번째 에피소드. 그 사이비 종교 교주 있던. 거기서 주인공이 사이비 종교 교주를 그 뚝배기를 깨고 나오잖아요. 그때 그 사이비 종교 교주가 왜 이상한 현자 아이돌 짝퉁 주냐 그거 따졌다가 바로 썰리는 얘기. 호문클루스들 때문에. 거기가 리올이에요. 그 에피소드 이후에 리올은 폭동이 벌어졌어요. 호문클루스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일이 많다고 징징거리는데 이 매스 휴즈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잠깐만 리올 동부에 있잖아. 그리고 내란이 잠깐 저 위에 북부 쪽에 있고 이슈발도 옛날에 있었고 그러다가 뭘 퍼뜩 깨달아요.
그러면서 막 지도를 막 하더니 지금 이 아메스트리스 각지에서 각종 폭동이나 내란이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벌어지는 위치를 쭉 보더니 미친? 이러면서 뭔가를 엄청 큰 충격을 받으면서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빨리 얘기해줘야 돼. 독자들한테 말 안 해주고. 야, 이거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미친놈인데? 이러면서 로이에게 알려야 한다고 딱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문을 탁 닫으면서 들어오는 게 이제 호문클루스들 중에 가장 처음 등장했던 러스트입니다. 러스트.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매스 휴즈가 사무직이어도 한 끝발 하기 때문에 이 나이프 투척을 되게 잘하거든요. 이 장면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칼 날려가지고 러스트 딱 꽂는데 러스트가 뭐라 그러더라? 책상 물림인 줄 알았는데 뭐 제법인걸? 뭐 손이 매운 걸? 뭐 이렇게 얘기하나?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상처를 입고 매스 휴즈가 도청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이거 로이한테 얘기해줘야 돼. 로이 머스탱한테 가려고 공중전화 부스를 딱 갑니다. 나는 거기서 또 전화 부스 치우라고 플래그 뭐 종합 선물 세트야. 뭐 아내 사진 보여주고 막 전화부스 가고 피 흘리면서 전화부스에서 통화하는 그 클리셰. 제가 기억하는 최초는 영웅본색. 영웅본색 마지막에 장국영이 이렇게 애 이름 지어주면서 전화부스에서 죽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부스만 보면 누가 죽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로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군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데까지만 딱 얘기하고 바로 뒤에서 러스트가 딱 나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매스 휴즈가 반격을 하려고 하는데 러스트가 매스 휴즈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얼굴로 싹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매스 휴즈가 이런 젠장, 저 얼굴에 칼을 못 던지겠는 거야. 그렇게 이 작품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 하나가 죽습니다. 매스 휴즈 죽음에 대해서 독자들이 특히 막 안타깝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스 휴즈와 로이 머스탱의 전화 통화는 대부분 거의 다 딸 자랑으로 시작해서 로이 머스탱이 귀찮아하면서 지긋지긋해하면서 전화를 끊는 걸로 끝나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전화부스였잖아요. 로이 머스탱이 뭐야 또 휴즈야? 받으면서 딸 자랑은 딴 데 하라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죽어있는 매스 휴즈. 여보세요? 휴즈 이러면서 딱 끝난단 말이에요. 딸 자랑 한 번 더 하지. 이런 느낌이었던 애틋함이 있다 그럴까?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매스 휴즈 장례식장에서 딸이 이제 엄마 왜 사람들이 아빠를 묻어? 다 물고 난리 났어. 막 완전 오열 잔치. 다행히 여기 지금 엘리 형제 없어요. 엘리 형제 아직 몰라. 그래서 막 아빠 바쁜데 아빠 일해야 되는데 왜 묻어? 막 이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딱 로이 머스탱이 끝까지 차가운 얼굴로 있으면서 이렇게 비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 형제를 떠올리는 거야. 그 꼬맹이들이 인체를 연상하고 싶어 했던 이유를 알겠다.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딱 모자를 쓰면서 비가 오는군 그러니까 리자 호크아이가 네? 무슨 소리죠? 비는 안 오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비다. 그런데 눈물이 쫙 이 장면은 상당히 명장면이죠. 저도 얘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울컥하는데 난 그래서 거기서 인체 연성 흔적을 어렸던 엘릭 형제 집에서 보고 아직 국가연금술사가 되기 전에 에드워드 엘릭 꼬맹이한테 붙잡고 인체를 연성하면 어떻게 바보야 막 그랬던 때랑 여기를 딱 같이 놓잖아요. 너무 이게 완성되는 서사예요. 얘네가 이래서 엄마를 연성하고 싶어 했구나. 나도 가능하다면 내 어떤 걸 바쳐서라도 내 친구 매스 휴즈를 다시 연성하고 싶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주요 등장인물 중에서 얘가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리고 사랑받던 캐릭터의 죽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요소가 작품에서는 되게 필요한 요소예요. 모두가 안타까워해야 되고 주인공들에게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죽어야 돼. 근데 잘못 고르면 독자들이 너무 싫어해. 그 줄타기를 하는 게 어려워요. 저도 한번 제 작품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연을 죽여본 적이 있거든요. 댓글이 전부 다 쾅쾅쾅 문 좀 열어보세요. 작가님 제가 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진짜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딪히게 돼요. 저는 다행히 그 죽음을 좋은 의미로 잘 썼는데 아무튼 매스 휴즈의 죽음, 이 로이에게 어떤 사건이었을까? 로이 머스탱은 원래부터 능력과 됨됨이한 설정이 주인공급이었는데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완성됩니다. 극한의 복수심이라는 정서적 동기가 완벽하게 딱 굳어지게 되면 이때부터 로이 머스탱의 주인공성은 멈출 수 없죠. 드래곤볼에서 몇 번 중요한 분기가 있어요. 최초로 제일 중요한 분기가 언제냐면 어린 손오공이 어른이 돼서 등장하는 천하제일 무술대회. 이거 되게 중요한 분기거든요. 이 작품의 톤의 매너가 바뀌는 거예요. 그지만 가장 중요한 분기는 초사이어인의 첫 탄생이에요. 그때 누가 죽죠? 크리링이 죽잖아요. 크리링이 죽어서 초사이어인이 되잖아요. 바람의 검심에서는 카오루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서 낙인촌에 숨어 들어가는 켄신.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가장 큰 상실을 주는 어떤 에피소드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종종 쓰죠. 빌란드 사가도 있죠. 빌란드 사가는 이제 아버지의 죽음으로 주인공이 토르핀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동안 토르즈의 아들 토르핀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 소개를. 페르세르크도 있죠. 그리피스가 죽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가치에게 있어서 그리피스란 죽은 거죠. 아니면 매의 용병단이 죽었죠. 아니면 이제 캐스커가 정신을 놨죠. 이게 이제 가치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상실인 거예요.
모든 소년 만화에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슬램덩크 같은 경우 이제 안 감독님 쓰러지지만 멀쩡하시잖아요. 거기서 돌아가시면 너무 톤이 바뀌니까. 오늘의 본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400년 전의 크세르크세스로 갑니다.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가서야 밝혀지는 비밀을 처음부터 까는 거예요. 전 그냥 두 개의 세력을 설명해야 되니까. 두 개의 세력 중에서 우리 편 스카, 싱 연단술사, 엘릭 형제, 군의 일부 복잡해요. 근데 적들은 심플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세르크세스, 강철 연금술사 이 세계 안에서는 이미 고대 국가로 다뤄지는 곳이거든요. 실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 있는 거 아시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영화 300 보셨어요? 나는 관대하다. 걔가 크세르크세스. 아메스트리스라는 그 원형 나라에 보시면은 여러분 기준으로 보시면 동쪽에 사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유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도 에드가 그 유적을 방문했다가 뭔가 되게 중요한 걸 깨닫는 장소기도 하고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고 멸망을 했기 때문에 고대 국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멸망의 기록도 없어요. 만화책에 잠깐 언급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완전한 인간을 만들려다가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없어졌다 라는 표현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크세르크세스 언제적 나라인지 아세요? 4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고대 국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최근까지 있었어. 근데 왜 고대 국가라고 다들 느낄까요? 하루 만에 나라가 멸망을 해서 멸망의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기록도 없고 소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 취급받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 아직 멸망 전입니다. 이 나라에는 한 노예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긴 노예제였나 봐요. 노예들한테는 이름을 안 주니까 이 노예는 그냥 노예 23호라고 불렸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른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니까 뭐 글자도 모르고 읽고 쓸 줄도 모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요 크세르크세스에도 연금술이 있었는데 한 연금술사의 노예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 당시에 크세르크세스의 연금술사들이 막 굉장한 실력을 발휘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이 노예 23호의 주인이었던 연금술사가 일부러가 아니고 거의 우연히 어떤 굉장한 걸 만들어내요. 이 당시에 연금술사들이 자기 노예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이것저것 실험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와중에 거의 우연히 플라스크 속의 난장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 플라스크 속의 난장이라는 말은 작은 인간이라는 뜻의 호문쿨루스라는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실제 연금술 역사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 만화 안에서는 플라스크 안에 검은 안개같이 그냥 있어요. 그리고 특정 표현을 할 때 눈과 입만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그냥 검은 안개 상태예요. 자아가 있고 대화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저거 하다가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요 만들어낸 노예 23호의 주인 연금술사도 재현을 못해요. 근데 이 존재가 이상하게도 인간 세계의 지식 너머에 미지의 지식들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신비로운 존재. 대화를 해보면 다 알고 있어. 하루는 이 연금술사의 그 연구실을 노예 23호가 막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이 소년, 어이 거기 너 이러면서 말을 걸어서 가보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굉장히 친근하게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노예 23호의 피를 뽑아서 연구하다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존재가 자기를 존재하게 해줘가지고 고맙다. 그러면서 노예 23호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이 당시에 노예들이 뭐 일밖에 없잖아요. 이 23호도 심심한 거야. 딱히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 플라스틱 속의 난쟁이, 그냥 이제부터 줄여가지고 난쟁이라 부를게요. 요 난쟁이하고 늘 대화하면서 시간을 그냥 쏟는데 그 과정에서 이 난쟁이가 23호한테 글도 알려주고 숫자 셈법도 알려주고 연금술도 좀 알려줘요. 이름도 지어줘요. 여기가 중요해.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려고 그러냐면은 테오파라스투스 필리푸스 아우레올리우스 봄바스투스 폰 호헨하임. 너무 길다. 그러니까 23호가 그러면 반 호헨하임 정도면 어때? 라고 해서 이름을 호헨하임으로 지어주고 자기 자신은 그냥 호문쿨루스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래 처음 말해줬던 긴 이름이 짧게 하면 파라켈수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인물인데 실제 역사 속에서 연금술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파라켈수스. 어떤 연금술사였냐면 호문쿨루스를 실제로 만들려고 했던 연금술사.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의 그 중세 유럽 때 의학서 기록을 보면은 인간의 정액에는 이미 완전한 형태의 작은 사람이 들어있다 라는 설이 있어요. 당연히 뭐 유사과학이죠. 근데 그때 말하는 그 작은 사람을 라틴어로 호문클루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이후로 연금술사들 사이에서 이 호문클루스라는 요 존재를 남녀의 결합 없이 자기들만의 연금술만 가지고 독자적인 완성형 인간으로 빼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시도가 있었는데 요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파라켈수스예요. 파라켈수스의 풀네임이 그렇게 긴 거고 그 중에 한 구절을 뗀 게 반 호헨하임이죠.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도 호문클루스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 이름이 반 호헨하임이라는 이름이었고, 더 긴 이름이지만 이 작품에서도 호문클루스가 만들어지게 된 그 피를 제공한 사람이 반 호헨하임이고, 우리는 반 호헨하임이 누군지 알고 있죠. 아무튼 자, 이렇게 이름을 얻게 된 반 호헨하임은 원래부터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요 난쟁이 호문클루스한테 글도 배우고 다 배우면서 되게 똑똑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 노예들한테 막 글자도 알려주고 숫자 세마는 법도 알려주고 이러니까 점점 노예들이 똑똑해지는 거야. 근데 이 노예 주인이 이상하다, 요즘 내 노예들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있지? 그러다가 호헨하임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 딱 본 거예요. 가지고 야, 너냐? 네가 내 노예들 평균 지성 올렸냐? 근데 여기서 호헨하임이 뻔뻔하게 저 글자뿐 아니라 연금술도 좀 아는데 조수 안 필요하심? 이렇게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되게 뻔뻔하게. 그러니까 이 시기가 크세르크세스가 노예제긴 하지만 능력이 좋은 노예다 그러면은 자유도 주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헨하임이 난쟁이한테 되게 고마워하죠. 야, 너 덕분에 내가 노예였던 시절도 이제 끝내고 이렇게 조수로 잘 살고 있다. 근데 이 당시 잘 보세요. 크세르크세스 최고의 문명과 권력을 자랑하던 황금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연금술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존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진시황 같은 존재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로불사를 꿈꾸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나라의 왕이 약간 그 베르세르크의 그리피스가 몰락하던 원인이 됐던 그 왕 있죠. 자기 딸을 사랑했던 미친 왕. 그런 얼굴로 나오거든요. 되게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늙은 왕이에요. 늙고 노쇠했어. 근데 안 죽고 싶은 거야, 추하게. 그래가지고 불로불사를 위해 뭐든지 하는 왕이었는데, 그러다가 자기 신하 연금술사가 플라스켓 속의 난장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거의 뭐 챗GPT야. 다 알아. 부른 거예요. 챗GPT야 이러면서. 불로불사 어떻게 할 수 있니?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 호문클루스 난쟁이의 성격이 되게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약간 비웃는 듯한 이 자세예요. 아, 너네 인간들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러면서 오직 호헨하임한테만 친절해요. 자기 아빠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왕이 불로불사에 대해서 물으니까 얘가 되게 비웃어요 막. 주변에 신하들이 너 이 새끼 말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줄 건데 뭐 깰 거야? 나 다시 못 만들잖아 니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뻗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권력과 부귀 좀 누렸다고 하는 놈 치고는 그걸 안 노리는 놈도 드물구만 이러면서 똑같구만 인간 이러면서 씩 웃으면서 불로불사 가능하지, 약간의 희생이 필요하긴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참고로 호헨하임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때부터 갑자기 크세르크세스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크세르크세스 전역의 외곽을 따라서 농업용 수로를 만든다는 핑계로 거대한 연성진을 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특정 지점이 오면 거기 인근에 있는 마을을 학살해가지고 피범벅을 만들고 또 파고 또 가서 학살하고 이걸 하는 거야. 이 왕이 이 호문클루스 난쟁이가 해준 말을 믿고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이걸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이 호헨하임이 저기 미끈하게 생긴 청년이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의식의 날을 보면은 이미 지금 호헨하임 같이 수염이 나 있어요. 중년이 돼 있어. 그러니까 되게 수십 년 동안 준비를 한 거죠. 왕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바로 강철의 연금술사 작품 전체에서 가장 큰 스포일러이자 최대의 음모라고 할 수 있는 국토 연성진을 만들고 있던 거예요. 이 국토 연성진이 이 작품의 최대 스포일러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이쯤에서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국토 전체를 바탕으로 그린 연성진을 얘기하겠죠. 목적은 뭘까요? 이 연성진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희생시켜서 연성진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연성진이에요. 드디어 밑작업이 끝났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일식이 벌어지는 날 해야 되는데, 일식이 딱 벌어지는 날 드디어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을 불로불사를 만들기 위한 국토 연성진이 발동하는 날이 됐는데, 이때 호문클루스 난쟁이가 호헨하임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손에 들고 연성진 의식장 저쪽에 저기 서 있어. 어떤 지점을 딱 가리키면서 넌 나를 든 채로 여기 서 있으면 돼. 여기서 구경하자. 아, 경치 좋지? 딱 1등석 1열 관람하자. 그리고 의식이 딱 시작되는데 이 난쟁이가 자기 안에 들어있는 호헨하임의 피를 가지고 연성진을 딱 발동을 시키니까 갑자기 바닥에서 검은 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애들랑 알이 엄마 연성하려고 그랬을 때 진리의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검은 손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거 같이 생긴 검은 손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크세르크세스 나라 전국의 각지에서 이 검은 손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막 쓰러지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이 크세르크세스 왕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과 신하들 전부 다 우리 왕 드디어 불로불사임 이러고 있었는데 걔들도 막 쓰러지는 거예요. 호헨하임 자기만 멀쩡한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너 뭐 한 거야? 그랬더니 호문클루스 난쟁이가 씩 웃으면서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연성진의 진짜 중심이야. 피를 나는 가족 호헨하임이여. 이제 너와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딱 그러면서 이 난쟁이는 결국 크세르크세스 국민 전원을 현자의 돌로 만들어서 자기와 호헨하임 몸에 반띵 해가지고 탁탁 넣은 거예요. 참고로 이때 크세르크세스 전국 국민의 숫자는
대략 104만 명쯤? 무슨 말이냐면 호헨하임과 난쟁이는 50만 명 정도의 영혼을 몸에다 이제 심어놓은 사람이 된 거죠. 이 과정에서 호문클루스가 자기 안에 있었던 시작점이었던 호헨하임의 피를 가지고 외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호헨하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호문클루스들의 아버지도 에드와 알의 아빠도 외모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살아있는 현자의 돌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두 명이 생긴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뭐야? 겉으로는 인간이지만 내부를 보면 그냥 그 자체가 살아있는 현자의 돌인 거예요. 이 중에서 먼 훗날 에드워드와 알폰스라는 두 아들의 아빠가 될 호헨하임 얘기는 잠깐 멈춰두고 요 난쟁이, 호문클루스, 이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가 이 뒤에 어떤 짓을 했는가에 대해 잠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스트리스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서 온 현자가 연금술을 가져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싱에서는 연단술을 원래 갖고는 있었는데 서쪽에서 온 현자가 와서 연단술을 부흥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아메스트리스는 동쪽에서 왔다 그래요. 그럼 어디겠어? 크스르크세스잖아요. 크스르크세스에서 호헨하임은 결국 싱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호문클루스 난쟁이는 서쪽으로 와서 아메스트리스를 만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싱의 연단술이 왜 그렇게 됐는가? 싱의 연단술은 연금술과 뭐가 다른가? 이런 얘기가 또 뒤쪽에서 설명이 필요하죠. 호문클루스는, 이 난쟁이는 호헨하임의 피로 처음에 탄생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 작은 플라스크 안에 갇힌 존재였거든요. 플라스크가 깨지면 죽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블로불사를 꿈꾸는 크세르크세스 왕의 욕망을 딱 마주하는 순간 어떤 한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품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는 떡밥이나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난쟁이의 대사를 짜맞춰 보면은 이 호문클루스의 정체가 약간 추측이 되는데 시원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호문클루스 난쟁이는 아마도 신의 조각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신의 어떤 일부, 진리의 조각, 신의 조각? 이런 게 떨어져 나온 존재 아닐까?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진리의 문 저편에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그 아카식 레코드로 보이는 뭐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총체가 그 진리의 문 저편에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곳에 있는 그 총체적 지식, 모든 것의 기록에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존재가 호헨하임의 피를 통해서 우연히 소환이 되는 게 아닌가. 요거는 설정집이나 이거 다 봐도 시원하게 딱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라는 놈은 여전히 무언가에 예속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보면서 크세르크세스 왕이 불로불사가 되고 싶어 하고 욕망이 있네. 더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네. 나는 어떻지? 자기를 돌아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난쟁이도 이 시점에서 나도 한번 예속된 것 없이 나 스스로 홀로 완전한 존재가 되어볼까?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첫 단계로 뭘 했죠? 크세르크세스 인구 100만 명 중에서 절반 반띵해가지고 딱 육체를 재구성하고 이제 두 발로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늙지 않는 몸, 블로불사의 몸을 갖게 된 거죠. 반은 이제 줬죠, 쟤를. 반호연한 줬죠.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 이의 입장에서 이 다음 루트는 뭘까요? 신의 힘을 땡겨와서 자신 안에 그걸 품거나 해서 거의 스스로가 신의 필적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게 연금술의 목적이니까. 얘는 연금술에 대한 지식도 지금 알려주러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크세르크세스가 100만 명이었는데 이 정도가 됐어. 그럼 내가 지구의 진리의 문을 열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들 따로 설명하겠지만 진리의 문은요, 모든 존재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설정입니다. 거의 우리가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의 내면에는 진리의 문이 존재해요. 이 진리의 문은 뭐냐면 연금술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제가 이 연금술을 창작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내면에는 누구나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난 느낌으로도 다가온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 난쟁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의 필적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다음 단계를 가려면 지구의 진리의 문을 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명이 필요할까? 단순히 한 명 한 명 재물을 찾아가지고 현자의돌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엔 적절하지 않아요. 크세르크세스 때 이 난쟁이가 배운 거예요. 한 방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써야 돼. 재물로. 그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통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걸 위해서 나라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그 국가의 이름이 아메스트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 아메스트리스라는 군사국가는 아예 건국부터 처음부터 호문클루스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처음부터 만든 나라인 거예요. 자기 연금술 능력을 이용해서 거의 뭐 신과 비슷한 존재죠. 일반적인 인간이 보기엔 이미 지금 상황에서도 얘는 신같이 보이거든요. 그 작은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주변부를 공격하고 함락시키면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작품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아메스트리스 국민은 5천만 명입니다.
100만 명을 반땡해서 50만 명만 가지고도 지금 요 호문클루스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됐는데 5천만 명 혼자서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신에 필적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요 난쟁이의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목적이에요. 자, 이제 요 초반에는 약간 그 몇몇 연금술사들을 자기 수족같이 부려가지고 활동을 했지만 점점 이게 400년 동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점점 자기는 놀고 짬 처리할 사람들을 만들거든요. 나 대신에 움직일 애들, 졸개들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작품에 나오는 자식 역할의 호문클루스들입니다. 이 난쟁이가 보다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지금 자기 목표라고 그랬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이 불완전한 이유는 뭐지?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인간의 감정 중에서 특히 죄를 짓게 만드는 감정들, 요게 인간을 완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 안에서 그 부분들이 장애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50만 명분의 현자애들 일부 조금씩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7대 죄악 하나씩 합쳐서 배출합니다. 자기가 완전해지는 방법이자 7가지 죄의 근원을 자기에게서 제거하는 과정이자 자기의 자식이자 짬처리할 애들, 자기의 부하들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 플라스크 속에 있을 때 그 검은 안개였을 때 이때는 되게 성격이 유쾌했어요. 농담도 잘하고 위트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작품의 끝쪽에 호헤나임하고 만날 때 있죠. 요 시점에 호헤나임은 완전히 무슨 되게 목석 같은 인물이거든요. 감정이 없어요. 이게 다 그걸 밖으로 내보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만든 호문클루스가 프라이드, 오만이라고 하시죠. 오만.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반전 중에 하나죠. 제일 먼저 최초로 만들어진 하지만 외형으로는 가장 어린 모습을 하고 있는 프라이드라는 호문클루스를 만드는 거 시작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총 6명을 낳습니다. 뭐 러스트 낳고 글러튼이 낳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도를 해보기로 해요. 이 난쟁이가 군사국가를 제대로 통치하고 요게 나라로서 잘 굴러가야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눌러 살고 인구가 늘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마지막에 한 방에 호로록 해가지고 내가 현자의 돌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제대로 된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크세르크세스 때는 그냥 자기가 몸을 형성하고 살아있는 현자의 돌 정도가 되는 데 필요한 연성진이었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큰 목표로 지금 움직이는 거죠. 행성의 진리의 문을 열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같은 그런 고만고만한 은금술로는 힘들다는 걸 안 거예요. 얘가 소위 연성진 증폭기가 필요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연성진을 보면은 오망성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5개의 지점이 있어요. 이 5개의 지점 하나하나에 상응하는 아주 뛰어난 연금술사 5명 정도를 내가 제물로 쓰면 요거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뛰어나야 되냐? 요 제물이 되려면 적어도 진리의 문 정도는 한번 열고 닫아본 적이 있어야 돼. 필요 조건.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문 열고 닫을 정도의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는 연금술사들이 많이 발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연금술사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거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낀 거예요. 뭐죠? 국가 연금술사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운영할 통치자도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난쟁이는 6명의 자식을 낳아놓고 마지막 자식 라스만 남았어요. 라스. 라디오스타가 아니고 분노. 라스가 wrath야 wrath. wrath라고 하고 라스라고 쓰죠. 여기서는. 분노를 맡고 있는 이 라스는 어떻게 만드냐. 일단 라스에 해당하는 애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전국의 고아들을 만들어 가지고 호문클루스 대총통을 만드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최고의 인재를 모아요. 제왕학을 가르치고 문무겸비를 하게 만들어 놓고 전투병기를 만들어 놓고 최고의 스펙으로 만들어 놓고 완성이 됐어? 한 명씩 불러다가 몸에다가 라스를 넣어봐요. 그 현자의 돌을 주입해보는 거야. 그럼 애들이 못 버티고 다 죽어버려요. 이상하게. 요거를 버티면 대총통이 되는 거고요. 근데 다 죽어나가. 그러다가 12번째 후보자가 끝까지 버티거든요. 그래서 얘가 킹 브래드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킹 브래드레이가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가진 채로 호문클루스가 된 존재거든요.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대총통 후보를 놓고 인간이잖아요. 거기다가 현자의 돌을 주입을 해봐요. 현자의 돌은 재료가 뭐였죠 지금? 살아있는 인간의 영혼이 겁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 안에서 서로 싸우고 막 갈등하면서 터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현자들 자체가 영혼의 집합체니까. 다른 후보자들은 그래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 킹 브래드레이 같은 12번째에는 자기 안에 들어온 영혼을 하나하나 제압하고 죽여가면서 한 명 분량의 영혼이 남을 때까지 버텨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킹 브래드레이가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영혼이 처음에 12번째 후보자였을 때 인간의 영혼인지 이 현자의 돌 라스를 통해가지고 들어온 영혼 중에 하나인지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몸도 인간의 몸 베이스고 영혼도 한 명 분량의 영혼이기 때문에 노화까지는 못 막아요.
실제 인간같이 나이가 들던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면 반호헤나임이나 난장이는 안 늙고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요 킹 브래드레이는 젊었을 때에 비해서 나이가 늙어왔기 때문에 왜 호문클루스인데 늙어라고 하면 영혼도 함정불량이고 몸도 인간 베이스라서 라고 설명은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어떤 분들은 킹 브래드레이가 호문클루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그 지점이 좀 너무 일찍 나온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또 다른 종류의 호문클루스 그리드의 일당을 혼자서 다 죽여버리면서 이렇게 안대를 벗을 때 이 한쪽 눈이 호문클루스의 상징인 우로보로스가 딱 그려져 있어. 그때 등장을 한단 말이죠. 참고로 우로보로스라는 것은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용 혹은 뱀 이라는 뜻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상징이에요. 이게 그 난쟁이의 자식이었던 호문클루스들의 상징이기도 해요. 어딘가에 이게 박혀 있어요. 요 우로보로스가. 이게 완전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인간에 비해서 훨씬 더 완전함에 가까운 존재다라는 뜻으로 박혀져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킹 브래드레이가 최종적인 흑막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밝혀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전부 다 보고 나서 한번 보세요. 킹 브래드레이는 진짜 흑막의 목적이 제일 위에 있고 그 흑막의 존재가 있고 그 흑막이 필요해서 만든 존재 중에서 한 명이에요. 이걸 굳이 끝까지 가져가게 되면 이런 거죠.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복선이나 떡밥을 언제 밝혀줄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여줄 듯 하면서 안 보여주고 궁금증을 계속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결국 짠 이런 거였지롱 하고 보여줬는데 그게 그동안 궁금해왔던 시절에 비해서 별거 아니야. 그러면 분노가 엄청나요. 거기다 더해서 밝혀지는 어떤 전말 뒤에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문 작가들의 어떤 유행어죠. 아끼면 똥 된다. 적절할 때 밝혀줘야 돼. 적절한 놀라움을 주고 그걸 가지고 그 뒤를 또 이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보시게 되면 로이 머스탱과 암스트롱 소장이 군 내부에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싸워나가느냐가 나온단 말이죠. 즉 군부를 배경으로 하는 갈등이 또 하나의 세력인데 그때 이미 모든 군부가 다 한통속이고 걔네가 전부 다 저쪽 편이야 라는 걸 끌고 가려면 킹 브래드레이가 호문클루스였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쯤에서 밝혀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 전체를 보게 되면 약간 초반부에 밝혀지긴 하지만 이때부터 그래서 킹 브래드레이는 호문클루스와 난쟁이 쪽의 일당이다. 그 중에 하나다. 덕분에 이 나라의 군부는 모두 다 한통속이다. 라는 것들을 깔고 그걸 어떻게 상대할 건데 쪽에만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선택할 중에 맞는 방식이라고 좀 본 거죠. 이쯤에서 컨텐츠와 이야기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알아둬야 할 것. 선과 악은 매력과 무관하다. 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인물 중에 굳이 나눠보면 악당 쪽에 속한 인물들이 진짜 많아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좋아할까요? 서사가 주어진 인물이 일단 중요해요. 서사가 주어지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서사가 나와 똑같거나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납득될 만한 완전성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능력이 있으면 매력적이에요. 킹 브래드레이를 보게 되면 실제로 주인공들의 어떤 나아가려는 방향의 정반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입한 주인공들과 적대하고 있지만 굉장한 능력치뿐 아니라 입체성을 갖추고 있어요. 입체적인 인물이 능력이 좋다. 그럼 거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호문클루스들의 아버지 있죠. 나중에 호헤나임 외모를 하고 나오는 그 존재. 그 존재의 팬은 별로 없어요. 왜? 그 존재는 입체성을 별로 안 보여줬어요. 근데 킹 브래드레이는 어떻죠? 어떤 가족을 갖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특히 초반부에 그 굉장한 높이에 있으면서도 에드워드 엘릭 문병 오고 막 멜론 주고 되게 의외의 면도 보여주고 그 작품에서 군인들끼리 불꽃의 연금술사하고 강철의 연금술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수근수근하는 소문을 듣고 바로 응? 재밌겠는데? 오케이 둘 붙어봐 이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입체감을 갖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서사가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는 충분히 팬이 될 수 있죠. 사실 글러트니와 슬로스를 뺀 모든 호문클루스들이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은 보여주면서 죽어갔기 때문에 인기가 더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가 첫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모순된 점을 얘기해줘야 된다고. 딱 봐도 호문클루스는 뭡니까? 탈인간, 인간 이상의 무언가, 완전에 가까운 존재, 그리고 능력치, 재생, 부활, 변신 다 돼. 그런데 이들이 원했던 게 결국 사실은 보잘것 없는 어떤 인간의 특징이었어? 사람들의 관심, 가족, 동료 이런 거였어? 그거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죽어갈 때 어떤 완벽히 모순되는 서사가 완성되면서 마음속에 애틋함이 싹 트는 거거든요. 내 아내만큼은 내가 인간으로서 선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매력을 올리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뭐 사족이지만 킹 브래드레이의 이름은 원래 브래들리입니다. 브래들리.
그 작가가 밀떡인 것 같다 얘기했죠. 주인공 인물들이 전부 다 군 관련되어 있는 탈 것이나 무기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로이 머스탱의 머스탱도 비행기고. 저는 미군 부대에서 M1A1 탱크를 탔단 말이죠. 그럼 그 옆에 보병들은 뭘 탔냐? 브래들리라는 장갑차를 탔어요. 브래들리라고 장갑차가 있고 거기 보병들이 막 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브래들리 끝이 LEY예요. 그래서 일본어로 표기하면 브래드레이가 되는 거고, 다들 킹 브래드레이라고 하지만 영어판에서는 킹 브래들리라고 나와요. 브래들리. 요거 그냥 사줘. 요렇게 난쟁이는 자기의 자식 같은 7명의 호문클루스들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대부분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그러면서 되게 충성을 하거든요. 딱 하나, 사춘기 반항아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바로 호문클루스 중에 제일 2단아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요 그리드 설명을 잠깐 하자면, 기본적인 그 핵심 정서가 탐욕이에요. 탐욕. 자기 아버지가 너무 막강하잖아요. 살아있는 현자의 돌이잖아. 이 아버지 밑에만 있으면은 나의 이 탐욕을 채울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도 자기 아버지 같이 모든 걸 다 갖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200년 전쯤에 가출을 합니다. 지금은 다른 6명의 형제 호문클루스들과 아버지에게서 떠나와서 제 멋대로 다니고 있어요. 그 와중에 200년의 과정에서 오갈 데 없는 키메라들을 모아가지고 조직도 만들어요. 데빌즈 네스트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게 요 그리드예요. 다른 호문클루스들도 전부 다 흥미롭고 매력이 있는데, 그리드만 따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드가 요 키메라들로 자기의 어떤 부하들, 동료들을 데리고 데빌즈 네스트 만들어가지고 있다가 영생이라는 걸 좀 궁금해 하거든요. 자기의 부하들인 키메라들에게 삶을 주고 싶은 거야. 다시 인간으로 돌려놓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을 연성하는 거에 관심이 생겼는데, 쟤 봐라, 갑옷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갑옷에다가 혼을 연성해서 넣었다고? 누구죠? 알폰스 엘릭이죠. 그러면서 혼을 연성했다는 이유로 엘릭 형제에게 관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얽히게 되는 건데, 요 그리드가 이런 식으로 반항기를 가지고 막 밖으로 돌다가 아버지 난징이한테 한번 잡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끝까지 뻗대다가 결국은 이제 훈육의 매를 맞아요. 용광로 매. 그 용광로 훈육 한번 당해가지고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2대 그리드가 되는데, 이 2대 그리드가 나중에 우리 엘릭 형제 쪽 이 진영의 제일 중요한 아군이라 할 수 있는 싱에서 온 연단술사들, 황제의 후계자 후보들 중에 하나 린 야오랑 합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드는 린 야오의 몸을 갖고 우리 편으로 활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래저래 팬이 많고 서사가 많고 마지막까지 활약을 하는 호문클루스이기 때문에 그리드 얘기를 따로 설명을 좀 했고요. 근데 사실 뭐 프라이드 엠비도 팬 많고 러스트도 은근히 팬이 많아요. 이쯤에서 한번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 쪽 세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메스트리스라는 이름의 국가 형태를 띤 사육장 만들었죠. 5천만 명까지 불렸어. 얘네 이제 한 번에 호로록 해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면 되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워놨고요. 당연히 그 최고 통치자 바로 아래에 있는 군부의 최정상급, 어디죠? 장성급. 여기는 전부 다 한통속이죠.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아메스트리스 국토 전역에 지금 연성진 만들었죠. 참고로 요거는 이제 그 자기의 7명의 자식들 중에서 슬로스라는 이름의 나태를 맡고 있는 거대한 애가 땅굴로 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망성 위치에는 유혈 사태가 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니까. 이슈발 여기죠. 리올 북부 여기 2개도 있어요. 이 2개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요 폭동들 다 유혈 사태. 근데 레스 휴즈는 이거를 지도만 보고 눈치 깐 거예요. 야 잠깐만, 이슈발 몇 년 전에 이슈발 있었고 지금 리올 있고, 딱 보니까 오망성인 거야. 우리나라 국토 동그랗게 되게 예뻤는데 알고 보니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가 오망성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깨달은 거야. 그리고 죽은 거죠. 자, 이제 필요한 건 누구죠? 5 재물입니다. 증폭기. 재물 후보는 일단 여럿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진리의 문 한번 열었다 닫을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엘릭 형제가 있죠. 이즈미 커티스도 후보예요. 재물 후보. 근데 로이 머스탱도 후보긴 하거든요. 너무 연구술로 유명하니까. 근데 아직 진리의 문을 안 열어봤잖아요. 하지만 그 실력 때문에 일단 재물 후보긴 합니다. 여러 재물 후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뽑아야 돼. 이 난쟁이는. 그리고 이 아메스트리스 국토 연성진을 발동시키기 위한 길일이 언제 길일? 일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일식 당일을 위해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것만 남겨두고 있는 게 우리의 빌런 사이드 세력이에요. 요거 못 막으면 이제 아메스트리스의 국민들, 우리가 전부 좋아했던 등장인물들, 뭐 윌리 로벨 뭐 싹 다 뒤지는 거죠. 여기에 맞서는 우리 엘릭 형제 쪽의 사이드가 있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이 좀 복잡하죠.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리면 최종적으로 2 세력이 대치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 작품은 나 되게 재미있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고인물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은 뭐야 그런 거였어?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마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 저보다 고인물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댓글 보시면서 또 이렇게 놀이터 같이 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강철연금술사 엘릭 형제 사이드 우리 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요건 이제 다음 편 영상에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